약 5, 60편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900 정식 데뷔는 1978년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니까 그렇게 이제 이를테면 정식 데뷔한 뒤로 따지면 42년째고 그 전에 이제 아마추어 학교 연극 같은 거 대학극 같은 걸 포함하면 한 45년쯤 연극과 인연을 맺은 셈이죠. 예, 이제 자기 직업이 자기 하는 일이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계속해서 더 해야 하고 싶고 더 미학적으로 더 개발되어진다 그럴까요? 나이 먹으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끌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연출가나 영화 감독이나 또는 모든 예술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더 깊게 또는 더 넓고 알게 되니까 그러게 이제 그것이 연극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쾌감이랄까 혹은 그런 것이 저한테는 동력이 된 거죠. 계속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또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 그거보다는 오히려 자꾸 뭔가 하고 싶다. 뭔가를 좋은 것을 만들어서 관객들한테 소개하고 싶다. 또는 또 개인적인 미학, 그게 최고의 완성을 보고 싶다 하는 욕망이 자꾸 생기는 것 때문에 여지껏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어쩐지 내 일은 안 하고 내 일은 안 하고 다른 사람 일을 대신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옛날에는 들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이제 숙명이 돼버린 거죠. 예. 그때는 이제 1970년대, 그때 제가 젊었기 때문에 학교도 다녔고, 근데 그 시대 상황은 이제 혹시 우리 나이 또래는 다 알겠지만 유신의 이제 절정기였거든요. 박정희 유신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어둡고 억압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젊은 사람들이 저 뭔지 탈출구를 찾으려 했던 시기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예술로 치면 또 그때 당시에 공교롭게도 세계적으로 문예 사조가 막 바뀔 때였어요. 어느 면으로 전통의 그 예술적 가치와 습관과 형식이 그걸 거부하고 새로운 실험, 새로운 그 운동, 또 새롭게 예술을 만들고자 하는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있을 때였고, 그때 이제 저도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그때 이제 부조리 연극이라든가 반 연극이라든가 하는 쪽에 미학적으로 많이 경도됐었어요. 70년대 이제 그때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어둡고 무거울 때, 그럴 때 오히려 예술로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탈출구 깨트리고 싶다라는 욕망 같은 게 아마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이름이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실험극단, 민중극단, 민예극단 이렇게 전통적인 극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실험극단이다 그러면 들어가서 그럼 실험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거. 그럼 민중적인 것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게 뭔가 가두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76 그러면 의미도 단지 76이거든요. 76년에 창단했다는 아주 오픈된 느낌이 있어서 자유롭고 그래서 제가 아주 거기에 그리고 우연찮게 거기 동생이 먼저
그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 동생은 기주봉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꽤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하죠. 그런데 먼저 거기 극단에서 활동해서 사실 어떤가 하고 찾아가 봤죠. 그때 78년인데 그런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무슨 아지트 같았고 소극장이 그리고 다 내 또래였고 지금 이제 무용평론하는 김태원 씨가 대표였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인이었던 한익기라던가 이정갑 그다음에 조혜련 씨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누구냐 어떻게 됐냐면 각 대학교의 연극반 출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수 아마추어 그룹이었죠. 그런데 이제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신촌에다가 100석짜리 소극장을 만들었어요. 여기 신촌 시장통에 있었는데 그 위층 2층에 야누스라고 지금 돌아가신 재즈계의 큰 여성인 그리고 우리 극장 옆에 극단 산울림 사무실이 있었고 공교 이상하게도 그 시절에 신촌에 소극장들이 민예도 있었고 거론이라는 소극장도 있었고 1년 뒤에 지금 꽤 유명해진 저 연우 무대가 또 그 근처에 자리를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에 신촌의 그 문화적 예술적 분위기가 신촌에 주로 다 모여 있었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송승환도 우리 멤버죠. 이제 연출로 배우였고 배우와 연출을 동시에 했는데 상당히 말하자면 끈질기고 상당히 깊게 파고드는 스타일이었어요. 자유롭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그 친구가 초창기 같이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이 내 동생 기주봉과 또 정재진 또 몇몇 중견 배우들은 전부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그 멤버들이 계속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리고 이제 대학로에 현재 젊은 극단들이나 중견 극단들도 저희 극단에서 있다가 이렇게 나가서 새롭게 단체를 만들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좀 꽤 됩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갖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양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나 지금 현재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괄목할 만한 사람들 중에 그래도 꽤 7, 8명은 저희 극단 출신입니다. 지금 제가 외울진 않는데 10개 강령인데 강령이 그때 젊은이들이 만든 강령답게 뭐랄까 상당히 낭만적이고 감상적이긴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이런 강령이 있었죠. 진실로 꿈을 꾸는 자는 결코 헛된 꿈을 꾸지 않는다 라던가 이런 추상적인 말이지만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그것이 중요한 가치로 생각할 때였고 그리고 연극은 오락 이상의 다른 기능을 갖는다 라던가 그러니까 저희들의 앞으로의 활동, 연극 활동의 어떤 이를테면 사상이랄까 어떤 개인적인 철학이랄까 그런 것을 좀 좌표처럼 적은 것이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유신 체제. 근데 저희가 거기서 연극을 하는 동안에 이제 박정희 시해 사건이 12.6 사건이죠. 그게 벌어져서
그때 당시에 저는 그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극장으로 오전에 가고 있는데 반기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누가 중요한 사람이 죽었나?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전에 부마의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부산 마산 사람들이 청와대를 급습했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 총애하는 부하한테서 총을 맞고 죽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허탈해진다 그럴까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다음 날부터 관객모독을 공연을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포고령 같은 게 내려갔고 모든 공연을 중지시켜버린 거예요. 8일 동안.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공연을 중지시킨다는 게 술집도 다 중지해버리고 그런 말하자면 아주 후진적인 만행을 그때 목격을 했죠.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그것이 충격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연극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영감을 크게 받아서 저절로 그런 정치적 극을 미학적인 것 말고 사회적인 극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게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전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문제지 건전이 어떻게 건전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강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극은 일종의 온도계도 같고 풍향계도 같고 그래 거울 같기도 하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걸 다 이렇게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연극이 뭐 아름다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때 젊은 나이기도 하고 또 다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또 소재를 찾고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 저희 극단뿐만 아니라 꽤 많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도덕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강요합니까? 그리고 그 도덕의 기준이 뭡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소롭죠. 웃긴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괴롭다 절망한다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그것처럼 웃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풍자하고 싶은 거죠. 더 지독한 나치라든가 파시즘이 있어서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 그런 데 있어서 사람들 막 쳐 죽인다면은 뭐 사람들은 뭐 아무 말도 못 하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유라는 게 승화까지는 아니어도 반영했죠. 항상 꽤 강렬하게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앞에 내세운다 하면 우리가 연극적으로 연극 전문가들끼리 얘기하는 때 그걸 목적극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식으로는 안 하죠. 왜 촌스럽고 그런 거 관객이 보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까 저 목적 그 선동 그건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 운동권 그때 사회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연극인들은 그 당시에 선호했던 게 마당극 형식이었어요. 마당극 형식이 굉장히 사람들을 재밌게도 하고 하면서 공동체적인 것을 이렇게 겨냥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 극단은 또는 저는 거기에는 합류를 잘 못하겠던. 이제 여기 문예회관 그때 생긴 거고 80년대 초에 그리고 이제 마로니에가 옛날 서울 물리대 자리였었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여기가 명소가 되다 이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다고 명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대학로에 극장이
거의 한 200개쯤 있어요. 세계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네. 이렇게 한 군데 밀집해 있다라는 게 이게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공동체적인 걸 더 많이 느낀다라는 뿌듯함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산재해 신촌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명동이다 뭐다 이렇게 산재해 있던 연극인들이 일로 속속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왜 공동체 마을이 형성되는 듯한 뿌듯함 같은 건 초창기에 느꼈죠. 그렇다고 느끼긴 하지만 그러나 얘를 옛날에 뉴욕의 그 경우도 나중에 알게 됐지만 거기에 브로드웨이 오프 브로드웨이 그 소극장 거기에서 반정부 그 연극이 막 일어나니까 그것을 정책 위반자가 그걸 탄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언론에다가 그들 하고 칭송을 해버렸어요. 게릴라 연극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명칭이 너무 멋있으니까 저항했던 그 연극인들도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는 완화돼 버리는 거가 되는 셈처럼 정책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어떤 머리를 갖고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전두환 그 시절에 이런 식의 문화정책 국풍도 그때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관심이 열버질 거라 아마 생각했던 것 같기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셈이죠. 지금은 그 반대가 됐죠. 그 자본, 그 건물주가 이 터무니없이 이렇게 되니까 아주 더럽게 된 셈이죠. 고약하게 된 셈이죠. 호덕호덕해요. 긍지가 안 생기죠. 옛날엔 여기에 그 예술가로서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그 반대가 된 거예요. 자본이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잖아요. 염증이 생기니까 구로동에 그런 거 생기고 홍대 앞에 그런 게 생기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아주 좋은 해결책은 없는 셈이고 이 님비 현상이라 그렇게 되죠. 그런 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왜 연극을 하고 또 왜 연극을 보는가 그 화두잖아요. 그게 지금 연극이라는 것이 뭐 물론 그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지만 연극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구경하는 관찰하고 하는 행위인데 그것으로서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가장 아주 훌륭한 그 결과물 같아요. 예술 형식으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은 사람을 구경하게 돼 있다. 구경한다. 다른 동물들하고 달리. 그리고 사람을 구경한다는 것처럼 즐겁고 또는 여러 가지 배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재발견의 형식이죠. 사람은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고 훨씬 더 훌륭하거나 훨씬 더 어떤 성격, 어떤 인물을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걸 집약을 해서 만들어낸 형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연극이 얼마나 거기에 얼마나 그 본질에 가까운 예술인 것은 확실하죠. 물론 미술 작품은 자기 개인의 취향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일이고 음악은 또 굉장히 추상적이면서도 훌륭한 사람의 기분을 정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연극은 사람 재발견하면서 깨닫거나
자기 자신이 정화되거나 하는 중요한 일이 형성돼요. 그것이 이제 현대에 와서는 영상이 있어서 영화가 또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됐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두 가지는 사람을 발견한다 라는 이치 같아. 그리고 그것이 속성이고, 어디 가나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벌어지기를 기대하고, 그거 같아요. 작가가 어떤 의도로 어떤 인물을 내세워서 어떤 목적을 관객들한테 말해주겠다라는 거가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연출가는 그것을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배우들을 통해서 관객들한테 그걸 전달해야 되는 게 순서고, 그다음 배우가 가장 중요하죠. 연극은 배우 예술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관객은 극장에 와서 배우를 보게 돼요. 그 배우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치예요. 관객의 쾌감이에요. 그 배우가 잘하면, 기가 막히게 하면 관객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돼요. 그것은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구나라고 깨달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을, 그 역할이 연극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애초에 연극이 2~3천 년 전부터 연극이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꽃피우기 시작할 때부터 교과서 정석처럼 내려온 태제라고 할까요? 그겁니다. 결국은 연극은 배우 예술이고, 배우 예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 거죠. 어떤 배우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위대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순수하거나 천박하거나 모든 캐릭터가 이것을 자기가 몸으로 보여주는 일이거든요. 그럼으로써 말하면 배우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관객은 배우를 보러 온다 하죠. 최종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출이라든가 작가는 스토리를 만들죠. 스토리를 만들고 스토리에 엄숙하거나 아름답거나 그런 걸 만드는 일이고, 연출은 그걸 소개해요. 근사하게. 그러나 거기에 음악, 조명 또는 장치 이런 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미학적으로 훌륭하게 보이려고 하는 건 연출가의 욕심이죠. 그리고 능력이고. 그러나 관객이 결국을 보는 것은 장치를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음악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스토리 들으러 오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사람을 보러 온 거예요. 그게 공연이 성공하면 그 사람이 성공한 거, 배우가 성공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때로는 저는 오랫동안 연극을 하다 보니까 연출이라는 작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배우에게 어떤 영혼까지 건드리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더 훌륭하게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에게, 배우에게 혼을 건드리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무엄하죠. 다른 사람의 영혼이 조금 기스가 났고 혹은 잘못됐으니 이렇게 고양시켜라 라던가 하는 것은 그건 아무도 할 일이 아닌데 그걸 연출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것처럼 하기 싫은 게 어디 있어요. 목적은 최고인데 최고를 보여주고 싶죠. 근데 배우한테, 그것이 잘 안 되는 배우한테 그걸 끝까지 행되는 것도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이제 저는 최근에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연출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막 좀 아파요. 왜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뭐토록 이렇게 훌륭함을 너는 훌륭하지 못하니 조금 더 훌륭해져라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좀 이상한 얘기가 됐습니다만 성장 혹은 성숙 깨달음 이런 것은 배우의 몫이에요. 최고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 않고 그냥 쑥 넘어간다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죠. 첫째는 예술적 능력으로서는 비슷비슷해요. 한국이 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걸 느끼긴 해. 그러나 이제 이를테면 시스템, 구축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구축된 시스템이나 그걸 받쳐주는 자본이 그쪽은 산업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덜 되어 있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이 저 열악한 형편이죠. 그러나 거기나 우리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연극계 현실은 대체로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그나마 유럽은 그쪽 우리나라가 판소리나 그것이 원래듯이 걔네들은 연극이 걔네들 거니까 국가나 여러 사람들의 관심이나 모든 게 이렇게 협력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직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열악한 가운데서 만들어내려고 무지 애쓴다 이렇게 우리 형편이 그렇다고 그걸 느꼈죠. 그 각 나라의 언어가 의외로 예상 외로 이를테면 영국에서 연극을 봤을 때 그 느낌은 말 달리는 듯한 느낌의 소리였어요. 굉장히 강렬했어요. 영어인데. 그다음에 독일에서 연극 무대에서의 공연을 봤을 때 우리가 히틀러의 소리만 익숙해서 그것이 그렇게 강렬한 줄 알았더니 의외로 굉장히 너무 부드럽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도 러시아도 굉장히 무슨 스키 뭐 이런 거가 강렬한 줄 알았더니 굉장히 부드럽다는 걸 느꼈어요. 그다음에 프랑스 뭐 이렇게 샹가 이럴 것 같았는데 굉장히 강렬하다는 걸 또 느낀 거야. 언어가. 그러니까 언어가 일반 언어가 일상 언어가 있고 뉴스 아나운서의 스탠다드가 있고 연극이라는 것은 그 언어를 갈고 닦아서 아름다움을 가장 이렇게 하는 것이 연극 언어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그 언어들이 얼마나 우리가 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입견하고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걸 알게 됐어요. 한국 우리 언어는 판소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술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셈이죠. 일단은 이제 제 경험, 우리 극단의 경험이 최근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중요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쯤에 백서를 만들까 합니다. 왜냐하면 후학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 자체가 다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해서 책으로 자료로서 단지 한 극단의 자료가 아니고 또 한 개인의 회고록이 아닌 차원으로 백서를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고 또 연출가로서는 정말로 굉장히 굉장한 코미디를 만들고 싶은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미디야말로 훌륭하다고 믿기 때문에 굉장한 코미디를 정말 만들고 싶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코미디를 겨냥한다고 코미디가 안 돼요. 그것은 참 미묘한 마치 지휘자의 미묘한 지휘 차이로 달라지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이제 겨냥은 그건데 이걸 코미디하고 막 억지로 코믹하게 만들면 오히려 싸늘해지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진짜 코미디는 만들기가 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를테면 그 방법은 좀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은 계속해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른바 극단에서 고정 레퍼토리라고 말하죠. 이것은 이제 성공할 확률이 많으니 계속해서 하자. 그리고 이 공연을 할 명분과 이유가 충분하니 하자 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많은 일반인들이 예술이라든가 연극을 좀 멀리 떨어진 것처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만 찾아준다는 거. 제가 옛날에 통영이 되기 전에 그게 삼천포였던 것 같은데 거기를 갔을 때 비가 구질구질 이렇게 막 내릴 때 배추 썩는 냄새도 나는 시장통을 걸어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무슨 소극장의 간판을 딱 봤어요. 그때 제가 너무나 감동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어요. 여기도 이렇게 권태로운 도시가 아니라 라이브하구나라고 느꼈어요. 유럽의 여러 도시, 뭐 베를린이나 파리, 그리고 최근에 뉴욕에 가서 이제 극장가를 쭉 방문했을 때 한 가지 참 느낀 점은 극장이 어른들의 영혼의 휴식처 혹은 지성의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극장에 가면 보통 대개가 입구에서부터 로비 또는 극장 안에까지 단원들이나 연극인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유쾌하게 사람들을 맞이하는 풍경이 보이고요. 그리고 공연을 볼 때 그 관객들이 한국처럼 젊은 사람들이 주가 아니라 반 이상이 40, 50대 이상의 나이 든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현대 도시에서 사람들이 쇼핑몰이나 또는 다른 그런 공공장소에서는 못 느낄 수가 없는 어떤 어른들만의 놀이터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그런 것이 한국하고의 약간의 차이가 있고, 물론 그들의 전통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럽게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는 일반 관객들이 연극을 예술을 혹은 생소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와서 같이 어울리고 배우들하고도 어울리고 하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